안녕하십니까. 네. 연말이 되니까 결석이 조금 있으시군요. 벌써 시작한 지 7주째죠. 시간 빨리 가죠. 1년이 정말 휙 갑니다. 내년 시험 날짜가 10월 28일? 토요일이죠. 10달 남았죠. 시작한 거 그제 같은데 그렇게 됩니다. 그런 게 이렇게 나올 때마다 날짜 같은 거 나오고 뭐 그럴 때마다 마음을 다시 한번 다지는 거예요. 그래, 처음 먹었던 초심으로 돌아가자. 지금쯤이면 또 이제 뭐 여러 가지 원인에 의해서 조금 지치기도 하고 매일 어디 출석을 해가지고 3시간, 4시간 꼬박 앉아 있는 거 지겨워요. 점점 이제 요령 피우게 됩니다. 거기다가 7주를 했는데 아무것도 머리에 남은 게 없어. 그러면 이제 더더욱이 사람이 지치게 됩니다. 내가 도대체 뭘 하고 있나. 이러려고 공인중개사 공부 시작했나 이런 생각이 들 거예요. 주위에서도 이제 점점 그런 자격증 공부하면서 뭐 그렇게 열심히 하냐고. 그 조금만 하면 안 되냐고. 뭐 이렇게 염장을 또 질러요. 해보지도 않고. 그렇다고 해서 이거 너무 빡세다고 뭐 이거 1년에 못 할 수도 있다고 뭐 이렇게 얘기하기는 자존심이 허락하지 않고 괜히 이런저런 이유 때문에 마음이 좀 흔들리고 그럴 때입니다. 그래서 옆에서 조금만 자극이 있어도 학원을 빠지게 되고 공부를 손을 놓게 되고 그렇게 됩니다. 한 달, 2달 갈수록 그런 게 점점 심해져요. 그럴 때마다 첫째, 나를 위해 희생하고 있는 가족을 생각하자. 피눈물 나죠? 피눈물 나요. 애들 케어 제대로 못하고 특히. 두 번째, 합격했을 때의 나의 모습을 상상을 하면서 이렇게 마음을 좀 다잡으셔야 돼요. 아시겠죠? 많이 힘들어요. 공부라는 게. 나하고의 싸움이기 때문에. 하여튼 다시 한번 힘을 내시기 바랍니다. 연말까지. 그래도 한 열흘 남았어요. 그렇죠? 열흘 가까이. 마음만 먹으면 1주차부터 6주차까지 인강 18개 일주일이면 다 듣고도 남아요. 이 악물고 들으면. 그렇죠? 그리고 뭐 하나 듣는데 3시간씩 걸리는데 어떻게 듣냐고. 그렇게 듣지 말라 그랬어요. 제가. 어제도 어디 누가 인터넷에서 이렇게 질문을 하더라고요. 3시간짜리 듣는데 하루 종일 걸려요. 그러고 계시더라고요. 누가 하루 종일 걸리래? 누가 듣고 또 듣고 그러래? 그 누가 뭐 되돌리래? 누가? 그냥 한번 쭉 듣고 말하라 그랬잖아요. 근데 그걸 놓쳤다고 끊고 되돌려서 또 듣고 또 듣고 안 들려요. 한 번 놓친 부분은 집중해도 안 들려요. 그거 들을 때쯤 되면 또 딴 생각을 하게 돼. 사람이 이상해. 그 놓친 부분을 다시 듣기 위해서 앞으로 한 5분이나 6분 정도 뒤로 돌린 다음에 정신 차려서 듣다 보면 전작 들어야 될 땐 딴 생각하고 있어요. 경험해 보셨죠? 네, 많이 해보셨어요. 어쩜 저 자식은 저렇게 잘할까? 다 너도 해봤던 것들이. 그러니까 그렇게 하지 마시라 말이죠. 의미 있다 말이죠. 그렇게 하면. 아시겠죠? 그렇게 충분히 들을 수 있습니다. 한번 해보세요. 이 악물고. 자, 각설하고 계약이 종료할 차례인가요? 지난주에 담보물권 했어요. 유치권하고 저당권. 유치권은 개 한 마리로 해결이 다 됐어요. 그렇죠? 그리고 저당권은 내용이 좀 어렵고 많았어요. 거기에다가 특수저당이라고 공동저당하고 근저당까지 있었어요. 그렇죠? 만만치 않았습니다. 한두 번 봐갖고는 택도 없는 부분이에요. 유치권하고 저당권은. 그 다음 이제 계약 총론과 관련해서 계약의 뜻을 받고요. 세 가지 개념 요소가 생각나면 된다 그랬어요. 청약과 승낙의 의사가 합치. 그 다음에 채권, 채무를 발생시켜. 그 다음에 주소는 법률, 행위. 세 가지가 계약의 뜻이다. 그게 생각나면 된다 그랬어요. 그 다음에 요 놈과 관련해서 계약 자유의 원칙이 있었고 이 계약자 원칙을 제한하는
특별법이 하나 있었어요. 약관 규제에 관한 법률이라고. 그래서 약관 규제에 관한 법률과 관련하여 약관의 뜻하고 그 다음에 이 법이 약관을 어떻게 규제하는가 두 단계 편입 통제하고 불공정 통제 그리고 결과 일부 무효 법리의 특칙이 약관 규제법에는 마련이 되어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기까지 지난주에 했죠. 여기까지 했나? 네. 계약의 종류, 계약의 유형이 대단히 많다 그랬어요. 민법에만 14종이 규정이 되어 있고요. 민법 이외에도 무수히 많은 계약이 있고 예를 들어서 프랜차이즈 계약 같은 것들은 또는 리스 계약 같은 것들은 민법에 규정이 없어요. 그리고 이름도 없는 계약 형태가 무수히 많습니다. 예를 들어서 여러분하고 저하고 이렇게 계약할 수도 있어요. 다음 주까지 1주차부터 6주차까지 인강 3개씩 카페가 18개를 다 듣고 오기로 저하고 다 듣고 오신 분에게 제가 10,000원을 안 듣고 오신 분은 저한테 10,000원을 이렇게 계약할 수도 있어요. 이때 이 계약의 이름이 뭘까요? 이 무슨 계약이라고 해야 될까요? 이름이 없어요. 붙이면 돼 그냥. 네? 붙이면 돼요. 복습계약 뭐 이렇게. 불공정? 뭐가 불공정해? 뭐가 불공정해? 여러분이 하신 게 뭐가 있다고? 하면은 제가 10,000원이나 주잖아. 그렇죠? 계약의 이름은 이렇게 얼마든지 당사자들이 만들어서 물권 같은 경우는 물권 법정주의라 그래서 법에서 허용되는 것만 인정을 합니다. 그러나 채권을 발생시키는 계약은 이렇게 당사자가 얼마든지 자유롭게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그 무수히 많은 계약을 공통적인 특징을 갖고 있는 것들끼리 이렇게 좀 묶어보자. 그게 계약의 종류, 계약의 유형이에요. 여기서도 한 2년에 한 번 정도는 시험 문제 나와요. 그런데 이게 좀 까다로워요. 이해하기가 좀 까다로운 게 하나 있어요. 근데 그거를 뭐 이해가 안 되면 우린 뭘 하면 돼? 암기하면 돼. 외운다는 생각으로 접근을 좀 하시면 돼요. 먼저 좀 전에 말씀드린 대로 민법에서 규정을 하고 있는 14종의 계약, 이거를 전형계약 또는 민법이 각각의 이름을 붙여놨다 해서 유명계약 이렇게 부릅니다. 반면에 좀 전에 여러분과 저 사이에 복습계약 같은 거 이런 민법의 규정이 없어요. 이런 것들은 비전형계약 또는 이름이 없다 해서 무명계약 이렇게 부릅니다. 이런 게 첫 번째 유형이에요. 시험 문제 안 나와요. 두 번째 거부터가 한 3가지 정도가 계약의 종류에서 시험 문제에 나옵니다. 첫 번째가요. 쌍무계약하고 편무계약의 분류예요. 벌써 이름에서 포스가 느껴지죠? 쌍무란 계약 당사자, 양당사자에게 채무가 생겨. 쌍무. 편무는 어느 한쪽에게만 채무가 생겨요. 이렇게 계약이 성립이 되었을 때, 즉 계약이 체결이 되었을 때, 계약의 성립 또는 계약이 체결이 되었을 때, 그 특정 시점에, 체결이 딱 된 때, 그 특정 시점에 양당사자에게 채권 채무가 생기면 쌍무, 어느 한쪽에게만 채무가 생기면 편무 이렇게 부릅니다. 기준을 구역하셔야 돼요. 계약이 체결되었을 때, 이때 특정 시점에. 그래서 매매 같은 걸 보면 매매 계약이 체결이 되면 매도인과 매수인에게 채무가 생기죠. 전형적인 쌍무예요. 매도인은 재산권을 이전해 줄 채무, 매수인은 대금을 지급할 채무 이렇게 전형적인 쌍무가 됩니다. 반면에 갑이 을에게 성년이 된 것을 기념으로 자동차를 사주기로 했다. 공짜로 이런 걸 증여합니다. 증여계약을 체결하게 되면 증여를 하기로 한 자만 채무가 생겨요. 이런 걸 편무 이렇게 부릅니다. 민법 전형계약 14종 중에서 편무가 3개가 있습니다. 증여가 있고 사용대차가 있고 현상광고라는 게 있어요. 외워야 돼요. 그 중에 증여는 뭔지 아시죠? 직관적으로 이해하세요. 물건 공짜로 주는 거. 예, 증여. 사용대차는 물건 공짜로 빌려 쓰는 거. 사용료 주지 않고 물건 공짜로 빌려 쓰는 거. 오늘 모임이 있는데 우리 집에 그릇이 부족해. 옆집 가서 그릇 빌려. 그게 사용대차예요. 빌리면서 사용료 줘, 안 줘? 안 주지요. 나중에 그릇 갖다 줄 때 음식만 조금 갖다 주면 돼요. 그렇죠? 먹고 나면 잡채 같은 거 이런 거 좀 갖다 주면 돼요. 무상으로 물건을 빌려 쓰는 걸 사용대차랍니다.
요 놈이 문제인데 이건 조금 이따가 설명을 드릴 거예요. 어쨌든 쌍무, 편무 이렇게 나눈다. 그리고 편무에 어떤 게 있다. 구별 기준과 편무를 외워야 돼요. 그 다음에 세 번째로 왜 나누냐. 왜 계약을 쌍무와 편무로 나누냐. 또 쌍무 계약에만 동시 이행의 항변권이라는 놈하고 위헌 부담이라는 놈이 적용이 돼요. 그래서 쌍무와 편무를 구별해야 돼. 어떤 계약에 동시 이행의 항변권이라는 민법상의 제도, 위헌 부담이라는 민법상의 제도, 이거 뒤에서 할 거예요. 이게 적용이 되는지 여부를 판단하려면 그 계약이 쌍문지 편문지를 구별해야 돼요. 자, 이것도 외워야 되는데 시험 문제 이렇게 나옵니다. 다음 중 동시 이행의 항변권이 적용되지 않는 계약은 이렇게 물어봐요. 뭘 고르라는 거예요? 편무 계약을 골라라 이런 거예요. 모르면 뭘 물어보는지 몰라. 이걸 모르면 그 문제가 뭘 물어보는지 모르게 돼요. 그렇죠? 이렇게도 나왔어요. 위헌부담이라는 제도가 적용되지 않는 계약은 이렇게도 나왔어요. 천시럽게 편무계약은 이렇게 안 물어봐요. 한 단계 더 꽈서 물어봅니다. 이렇게. 구별되죠? 구별해야 돼요. 왜 구별하는지 기억하세요. 세 번째로 요거는 계약이 딱 체결되었을 때 특정 시점에서 양채무가 생기냐 이거 갖고 구별하는데 세 번째 거는 계약이 체결이 될 때부터 즉 계약이 성립이 될 때부터 이행이 끝났을 때까지 계약의 전 과정 계약이 체결될 때부터 시작해서 이행이 끝났어. 그때 딱 바라봐요. 그때 딱 바라봤더니 서로 주고받은 게 있어. 서로 한쪽 이쪽도 주고 저쪽도 줬어. 서로 주고받는 게 있으면 유상. 이행이 끝났는데 봤더니 끝끝내 어느 한 사람만 줬어. 무상. 이렇게 나눕니다. 그래서 유상과 무상은 계약의 전 과정에 걸쳐서 즉 이행까지 끝났을 때 이건 성립되었을 때 특정 시점 요거는 성립한 때부터 이행이 끝났을 때 특히 끝났다 그 시점에서 서로 주고받았는지 어느 한쪽만 이행을 했는지를 가지고 구별하게 됩니다. 매매 이행이 끝나면 매도인은 물건을 넘겨주고 매수인은 대금을 주죠. 매매계약은 이행이 끝나면 서로 주고 받게 돼 있어요. 유상입니다. 반면에 증여 자동차를 줬어. 이행이 끝났어. 증여자만 자동차를 줬어요. 그렇죠? 어느 한쪽만 줬어요. 그리고 사용대차도 무상이에요. 그래서 14가지 전형계약 중에서 이 두 놈이 전형적인 무상계약이 됩니다. 그런데 아까 편무에 썼던 현상광고가 무상에서는 빠졌죠. 눈치 빠르신 분은 눈치챘을 거예요. 아까 편무는 증여 사용대차 현상광고인데 이렇게 왔더니 무상은 현상광고가 빠지고 증여하고 사용대차만 무상이네 이렇게 되죠. 요 놈과 요 놈이 비슷해요. 양채무가 생겼어. 서로 이행을 해. 어느 한쪽만 채무가 생겼어. 한 사람만 이행을 해. 그래서 쌍무 편무하고 유상무상은 개념이 거의 비슷합니다. 거의 비슷한데 현상광고 하나 빠져 있어요. 그러니까 조금 다르겠죠. 예? 쌍무 편무와 유상무상이 조금 달라요. 이제 그걸 구별할 수 있어요. 그거를 조금 이따 구별하고 어쨌든 유상무상은 계약이 이행이 끝났을 때까지 전 과정에 걸쳐서 서로 주고 받았는지 어느 한쪽만 이행을 했는지에 따라서 구별하게 되고요. 그 다음에 이 유상무상을 구별하는 이유가 또 있을 거예요. 유상계약에만 여기에만 매매와 관련된 규정이 적용이 됩니다. 특히 매매 중에 담보책임이라는 놈이 적용이 돼요. 매매 가서 할 거예요. 유상무상과 유상무상을 구별하는 이유 좀 전에 쌍무 편무를 구별하는 이유와 유상무상을 구별하는 이유를 헷갈리면 안 돼요. 이렇게 시험 문제 나옵니다. 유상무상을 구별하는 이유는 유상계약에만 동시 이행의 항변권이 적용되기 때문이다. X. 유상무상을 구별하는 이유는 유상계약에만 매매 규정이 적용되기 때문이에요. 그렇죠? 구별할 수 있어야 돼요. 구별되죠? 구별해야 돼요. 그리고 이제 요 두 놈과 요 놈과의 관계를 요 놈 가지고 이해를 좀 해봅니다. 현상광고 계약이란 건 중국집 사장님이
전봇대에다가 전단지를 하나 붙여놨어요. 우리 중국집 스티커 50장. 동그랗게 생긴 거 있죠? 예? 아니면 네모나게 생긴 거 있어요. 쿠폰. 스티커 50장 또는 쿠폰 50장을 모아오면 뭘 줘? 짜장면? 아우, 중국집이 그렇게 쪼잔하지 않아요. 탕수육. 탕수육 한 접시를 줘요. 그렇죠? 요게 현상 광고입니다. 이렇게 뭐뭐를 해라. 그럼 뭐뭐를 주겠다. 어떤 일을 완성해라. 어떤 일을 끝내라. 그러면 뭘 해주겠다. 이런 걸 현상 광고를 합니다. 이때 이 전단지를 본 을이 갑에게 전화를 걸어요. 전단지 받는데요. 이달 말까지 50장 모아 갈게요. 탕수육 분명히 주시죠. 라고 을이 말을 했어요. 그랬더니 갑이 네! 갖고 오세요. 드립니다. 요 중국집 사장님이 이렇게 주겠다고 말한 게 청약이에요. 계약을 요청하는 거야. 을이 말일까지 스티커 50장을 갖다 주겠다고 승낙을 했죠. 청약과 승낙이 있어요. 계약이 성립했다고 하면 큰일 납니다. 왜? 말일까지 을이 스티커 50장을 모아서 갖다 줘야 될 의무가 생겨요. 계약이 성립했다고 하면. 따라서 만약에 을이 약속한 대로 말일까지 50장을 안 갖다 주면 채무 불이행이라는 게 성립하게 되고 중국집 사장님은 을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게 됩니다. 이상하죠? 을의 입장에서는 50장을 못 모았어. 그럼 안 가면 그만이에요. 그렇죠? 안 갔다 하더라도 사장님한테 전화가 안 와. 너 왜 안 갖고 오냐고. 그렇죠? 애시당초 전화도 안 해요. 열심히 50장을 모아. 그렇죠? 애시당초 전화도 안 합니다. 그 말은 보통의 계약은 청약과 승낙, 뭐뭘 해라. 이쪽에서 알았다. 이렇게 약속만으로 성립을 합니다. 계약이란 게 뭐야? 약속이에요, 약속. 뭐뭐 하겠다고. 매매계약, 물건 넘겨주겠다고 약속. 매수인, 돈을 주겠다고 약속. 이렇게 대부분의 계약은 약속만으로 성립을 합니다. 그 약속을 지키는 게 채무이행이에요. 학원과의 계약도 마찬가지입니다. 학원은 여러분에게 강의를 제공하겠다고 약속을 했어요. 그럼 여러분들은 수강료를 내겠다고 약속을 한 거예요. 이 약속을 지키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학원도 그렇고 여러분들도 그렇고. 이렇게 대부분의 계약은 약속만, 즉 청약과 승낙만으로 성립을 합니다. 이런 계약을 낙성계약이라 그래요. 청약과 승낙만으로 성립하는 계약 이렇게 불러요. 그런데 이 현상 광고는 을이 쿠폰을 스티커를 50장 모아 가겠다고 약속만 갖고는 성립하지 않아요. 그렇죠? 좀 전에 갖다 주겠다고 약속하면 성립한다고 하셨던 분들 반성하셨죠? 무슨 반성을 했어요? 못 갖다 주면 중국집 사장님이 손해배상 청구한다고 할 때 웃었잖아. 안 웃었어요? 웃었지. 그러니까 약속만으로는 계약이 성립하지 않는구나. 반성을 하셨단 말이지. 그럼 이건 어떨 때 성립을 하는가? 얘가 50장을 갖다 줘야 성립을 해요. 스티커를 모아서 50장을 갖다 줘야 성립합니다. 좀 전에 현상광고라는 게 뭐라 그랬어요? 뭐뭐를 해라. 그걸 하면 뭘 주겠다. 이게 현상광고라 그랬죠. 그래서 현상광고라는 것은 광고에서 정해진 행위, 스티커 50장을 모아와라. 요거를 완료했을 때, 즉 50장을 모아서 갖다 줬을 때 성립하는 계약이에요. 즉 계약이 성립하려면 어느 한쪽 당사자가 청약을 받은 사람이 뭐뭐를 하거나 뭐뭐를 줘야 성립을 합니다. 계약이 성립하려면 한쪽 당사자가 뭔가 액션을 취해야 돼요. 승낙만 갖고는 안 되고 정해진 행위를 완료를 해야 돼. 50장을 갖다 주거나 이렇게 일정한 행위를 완료해야만 성립하는, 뭔가를 주거나 뭔가를 해야만 성립하는 계약을 낙성계약과 구별해서 요물계약이라고 부릅니다. 여기서 물이라는 건 물건을 말하는 게 아니고요. 뭔가를 한다는 뜻이에요. 계약이 성립하기 위해서는 무언가를
해야만 성립한다. 그래서 요물계약이라 그래요. 그래서 현상광고 계약은 이렇게 스티커 50장을 모아서 갖다 주겠다라는 약속만으로는 성립하지 않고 실제로 50장을 갖다 줘야만 성립하는 요물계약이 됩니다. 민법 14종의 전형계약 중에서 13종이 낙성계약이에요. 그리고 현상광고계약 요 꼴랑 하나가 요물계약입니다. 자, 그러면 현상광고계약이 성립이 됐어요. 50장을 어디 갖다 줬어. 계약이 성립이 됐어. 그러면 요 중국집 사장님만 채무가 생겨요. 무슨 채무? 탕수육 한 접시를 줘야 될 채무. 현상광고계약이 성립이 되었을 때 간만 채무가 성립해. 무슨 계약이에요? 편무. 편무죠? 계약이 성립됐을 때 한 사람만 채무가 생기니까 편무예요. 그렇죠? 그런데 계약이 성립하고 나서 사장님이 탕수육을 한 접시 줬어. 이행이 끝났죠? 이행이 끝났어요. 계약이 성립을 할 때부터 이행이 끝날 때까지 갑 탕수육 줬죠? 을은 50장 줬죠? 그래 안 그래? 을 줬잖아. 계약이 성립할 때. 성립한 후에 뭘 준 게 아니라 유상무상은 계약이 성립할 때부터 이행이 끝났을 때까지 이 전체를 본다 그랬어요. 그랬더니 을은 50장을 줬고 갑은 탕수육을 줬어요. 서로 주고받았어요. 무슨 계약이에요? 유상. 그래서 이 현상광고라는 놈은 편무이면서 유상이면서 요물인 요상한 놈이에요. 그대로 시험 문제가 나왔어요. 그대로 시험 문제가 나왔어요. 현상광고 계약을 물어보는 걸. 편무, 무상, 요물계약이다. 편무, 유상, 낙성계약이다. 이런 식으로 틀린 지문으로 나오기도 합니다. 외워야 되겠죠? 외워야 돼. 이해는 됐죠? 외우는 거야 이제. 외워. 이렇게 하고 난 다음에 이 현상광고 계약을 이해를 했어요. 이해를 했어. 요거 가지고 이제 쌍무, 편무, 유상, 무상을 구별을 좀 해봅니다. 먼저 계약을 쌍무와 편무로 나눠봐요. 편무에는 증여가 있고 사용대차가 있고 현상광고가 있었어요. 자, 쌍무 계약을 봅니다. 계약을 체결했더니 양당사자에게 채무가 생겼어. 그리고 이행이 끝났더니 필연적으로 서로 주고받게 되지요. 쌍무계약은 둘 다 채무가 생겨. 그리고 이행이 끝났다면 당연히 서로 주고받을 수밖에 없게 돼요. 그래서 쌍무계약은 이행이 끝나면 필연적으로 무슨 계약이 된다? 유상. 그럼 일단 쌍무는 전부 유상이에요. 거기다가 편무 쪽에서 뭐가 유상이야? 현상광고가 유상이야. 그렇죠? 그러면 요만큼이 유상이 되는 거예요. 요게 무상이 되고 결국 유상은 모든 쌍무계약 플러스 현상광고 이게 유상이에요. 유상이 조금 더 크죠. 유상이 조금 더 커요. 유상은 모든 쌍무계약 플러스 현상광고가 유상이 됩니다. 구별되죠? 구별해야 돼. 그리고 요 그림을 가지고 시험 문제 계약의 종류를 물어볼 때 나오는 지문 이런 것들이 잘 나와요. 먼저 옳은 지문. 옳은 지문. 모든 쌍무계약은 유상계약이다. 유상계약 X? 오! 모든 쌍무는 유상이다. 제가 지금 옳은 지문이라고 시작을 했잖아. 뭔 생각을 하신 거예요 지금. 옳은 지문. 모든 쌍무는 유상이다. 유상이 전부 쌍무인 것은 아니다. 무상은 전부 편무다. 편무가 전부 무상인 것은 아니다. 옳은 지문. 틀린 지문. 유상은 전부 쌍무다. X. 쌍무가 전부 유상인 것은 아니다. X. 편무는 전부 무상이다. X. 무상이 전부 편무인 것은 아니다. X. 8개 지문. 네? 옳은 거 4개, 틀린 거 4개. 요거를 지문으로 나왔을 때 1초 만에 OX를 판단할 수 있어야 돼요. 네? 그러려면 이 그림 보고 자꾸 중얼중얼 해야 돼. 나중에 기출문제 풀 때 이거 안 해오신 분들은 요 짧은 질문 나왔을 때 하염없이 쳐다보고 있어요.
아우 헷갈려 이러면서 헷갈릴 게 뭐가 있어 이게 그림이 딱 이렇게 그려져 있는데 아시겠죠? 계약의 종류에 관해서 시험지에 나올 만한 건 다 말씀드렸어요. 요거만 알고 계시면 기출문제 나왔던 것도 다 풀립니다. 외우셔야 돼. 아시겠죠? 네. 어려운 거 아니에요. 이거 다 해결돼. 그래서 쌍무, 편무 구별하고 편무에 있는 거 외우고 쌍무, 편무를 구별하는 이유 생각하고 유상, 무상 구별하고 무상에 뭐가 있는지 외우고 왜 유무상을 구별하는지 기억하고 그 다음에 두 개의 관계에 관해서 현상 관계가 어떤 놈인지 머릿속에 넣고 마지막으로 이걸 머릿속에 넣고 그렇게 하면 계약의 종류와 관련된 문제는 다 풀릴 수 있습니다. 복잡하게 생각하지 마세요. 시중에 있는 기본서들이 계약의 종류라고 해서 쓸데없는 것까지 한 2페이지, 3페이지로서 장황하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다 필요 없어요. 우리가 무슨 법학을 연구하는 것도 아니고 그렇죠? 제가 이렇게 강의한 거 더 이상 보지 마세요 그러면요 나중에 이거 말고 이제 뭐 서점 같은 데 가서 혹시라도 이렇게 기본서 같은 걸 이렇게 막 여기저기 사보는 분들이 있어. 이렇게 한번 보는 분들이 다른 것도 좀 공부해 보려고. 그럼 보통 계약의 유형이 최소 6종 내지 7종을 구별하고 있어요. 이것 말고도 무슨 일시적 계약, 계속적 계약, 주된 계약, 종된 계약 해갖고 독립계약, 보조계약 해갖고 쭉 나와요. 그걸 보고 앉아 있어. 그걸 시험 문제 나오지도 않는 거. 그럴 필요 없어요. 딱 요것만이라도 외우세요. 이것만 해도 벅차다 자식 안 본다. 표정들이 그러세요. 보지 마세요. 딱 요것만 머릿속에 외웁니다. 계약의 종류 봤습니다. 의 종류 봤어요. 세 번째로 봐야 될 게 계약의 성립입니다. 계약의 성립은 계약의 체결을 말합니다. 이 계약이 성립하는 모습. 가장 기본적인 게 청약과 승낙의 의사합치한 계약 성립이에요. 청약과 승낙의 의사합치한 계약 성립이 99.9%입니다. 100%는 아니에요. 승낙이 없이 계약이 성립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보통 99.9% 계약은 어느 일방이 계약을 요청을 하고 상대방이 이에 대해서 승낙을 함으로써 성립합니다. 물론 아까 요물계약 같은 것들은 청약과 승낙의 의사합치만으로 성립하지 않나 그랬죠. 예외는 있어. 그러나 원칙적으로 이렇게 청약과 승낙의 의사합치로 계약을 성립합니다. 이때 계약 성립 모습과 관련된 조문이 8개가 있어요. 527조부터 534조까지 암기. 암기해야 돼. 계약 성립 관련해서 지문이 5개가 나올 때 그중에 2개 내지 최소 2개 내지 3개는 조문입니다. 외우면 돼요. 외우면 되는데. 자, 요 조문과 관련해서 오늘은 요 조문이 어떤 건지 어떤 내용이 되어 있는지 그걸 위주로 설명을 드릴 거예요. 청약과 승낙의 의사합치한 계약 성립과 관련해서는 532조, 533조를 뺀 나머지 6개가 청약과 승낙의 의사합치한 계약 성립인데 이 청약과 승낙의 의사합치한 계약 성립이 조문이 원칙적으로 이런 형태로 되어 있습니다. 갑이 을에게 청약을 합니다. 물건을 사라. 이때 이 청약이 뭐고 청약의 성질이 뭐고 청약자가 누구고 상대방이 누구고 청약의 내용은 어떤 게 들어있어야 되고 이런 것들은 나중에 해요. 그런 것들은 조문에 없는 것들이고 조문에는 뭐라고 되어 있냐면 청약이 상대방한테 도달을 해. 보통 의사표시는 상대방한테 도달한 때 효력이 생깁니다. 자, 갑이 을에게 노트북을 50만 원에 사라고 청약을 했고요. 그 청약을 1월 10일 날 했어요. 이 청약이 1월 11일 날 도달을 했어. 을한테. 갑의 청약은 언제 효력이 생겨요? 1월 11일 날 효력이 생겨요. 그리고 을이 청약서를 봤더니 마음에 안 들어. 그러면 승낙 안 하면 돼요. 계약 자유원칙이 있기 때문에 꼭 승낙을 해야 될 의무도 없고요. 또 안 사겠다라고 가부간에 회답을 할 의무도 없습니다. 그런데 마음에 들었어. 그러면 승낙을 해야 되겠죠? 언제까지 해야 되느냐의 문제가 생겨요. 갑이 을에게 2016년 1월 11일 날 청약을 했는데 을이 2026년 1월 달에 승낙을 했어. 10년 뒤에. 계약이 성립할까요?
아니겠죠. 그러니까 승낙을 언제까지 해야 되는가의 문제가 당연히 생기게 돼요. 이 기간을 승낙기간이라 합니다. 뭐라 한다고요? 이 승낙기간을 청약자가 정할 수가 있어요. 언제까지 답을 달라. 예를 들어서 정했어. 1월 20일까지. 그러면 1월 11일부터 1월 20일까지가 승낙기간이 되는 거예요. 두 번째, 갑이 안 정할 수도 있어요. 청약만 했는데 그 청약 속에 언제까지 답을 달라고 기간을 안 정했어요. 괜찮아요. 안 정해도. 민법은 상당한 기간 내에 승낙하라 이렇게 돼 있어요. 이때 상당한 기간이 어느 정도인가요는 저한테 묻지 마세요. 저도 모르니까. 구체적 사정에 따라 달라요. 계약의 내용이 어떤 것이냐에 따라서 또 당사자가 얼마나 멀리 떨어져 있느냐에 따라서 기간은 일주일이 될 수도 있고 열흘이 될 수도 있고 보름이 될 수도 있고 한 달이 될 수도 있습니다. 어쨌든 갑이 기간을 정했다면 정한 기간, 정하지 않았다면 상당한 기간 내에 승낙을 해야 돼요. 승낙을 해야 돼요. 그런데 이 승낙을 했는데 그 승낙이 예를 들어서 갑이 을에게 1월 20일까지 답을 달라. 을이 승낙을 했어. 승낙을 했는데 전화로 한 게 아니라 승낙서라는 편지를 보냈어. 갑이 청약서를 보냈으니까 을도 승낙서를 보냈어. 근데 이 승낙서가 갑에게 1월 21일 날 도달했어. 계약이 성립할까요? 계약이 성립할까요? 안 할까요? 안 하겠죠. 왜? 갑은 언제까지 답을 달라고 그랬어요? 1월 20일까지. 그래서 을이 승낙기간 내에 승낙을 해야 되는데 그 승낙이 기간 내에 도달을 해야 돼요. 갑에게. 승낙기간 내에 을이 단순히 승낙을 한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그 승낙기간 내에 승낙서가 갑에게 도달을 해야만 계약이 성립합니다. 그래서 요걸 승낙기간이라고 하고 청약의 효력, 존속기간이라고도 해요. 즉, 요 기간이 지나면 승낙을 받지 못한 채, 갑의 입장에서 승낙을 받지 못한 채 기간이 지나버리면 청약의 효력이 상실이 돼요. 승낙 기간의 의미는 그 기간 내에 승낙이 청약자한테 도달해야 된다는 의미야. 따라서 기간 내에 승낙이 갑에게 도달하지 않은 채 기간이 지나버리면 청약의 효력이 상실이 되기 때문에 즉 버스는 떠났어요. 그 다음에 승낙이 도달했다 하더라도 계약은 성립하지 않게 됩니다. 이렇게 갑이 을에게 청약을 했고 그 청약이 을에게 도달한 때부터 청약의 효력이 생기고 이 청약의 효력은 승낙 기간 동안만 존속을 합니다. 그 기간을 청약자가 정할 수 있고 정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상당한 기간 동안 존속이 돼요. 그리고 청약자는 이 기간 동안에 청약을 철회할 수가 없어요. 갑은 분명히 1월 20일까지 답을 달라 그랬죠. 그럼 을은 한 20일 정도 11일부터 20일까지 한 9일 정도 생각할 시간적 여유가 있죠. 그렇게 생각했다가 7일쯤 사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했어. 그래서 청약서, 승낙서를 보냈는데 갑이라는 놈이 전화가 왔어. 야, 나 철회했는데 어제. 그럼 을의 입장에서는 괜히 며칠 고민했죠. 뻘짓한 거지. 갑은 이미 철회를 했는데. 그래서는 안 된다. 을로 하여금 뻘짓하게 하지 마라. 네가 기간을 정했거나 정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상당한 기간 동안에 너는 청약 함부로 철회해서는 한 번 내뱉은 말이니까 함부로 철회하지 말아라. 이걸 청약의 구속력이라 합니다. 뭐라 한다고요? 요게 527조예요. 527조를 보면 청약은 철회하지 못한다라고 되어 있어요. 그 말은 청약자가 기간을 정했을 때는 그 기간 동안, 기간을 정하지 않았다면 그 상당한 기간 동안 청약은 함부로 철회할 수 없다. 이걸 청약의 구속력이라 합니다. 그래서 승낙기간은 이퀄 청약의 효력의 존속기간이기도 하고요.
구속력의 존속기간이기도 해요. 청약을 철회할 수 없는 기간. 그 기간 동안 청약의 효력이 유지가 되고 그리고 그 기간 동안에 승낙을 받아야 계약이 성립하게 됩니다. 이런 식으로 조문이 구성이 되어 있어요. 여기까지 이해됐죠? 그 다음에 요놈. 기간이 지나서 승낙이 가백에 도달했죠? 연착한 승낙이라 합니다. 이거를. 연착한 승낙의 경우는 계약이 성립한다 안 한다? 계약이 성립하질 않아요. 안 와. 계약이 성립하지 않아. 이게 원칙이야. 그런데 이거를 갑이 청약자가 새 청약으로 볼 수 있다 이렇게 해놨어요. 버스 정류소에 버스가 문을 열고 기다리는 게 청약이에요. 얼른 타세요. 이렇게. 근데 시간이 딱 돼서 문 닫고 떠났어. 떠난 다음에 정류장에 도착했어. 연착됐죠? 계약 성립한다 안 한다? 안 해. 근데 이 사람이 잠깐만요 하고 손을 막 흔들었어. 그걸 버스 기사분이 딱 보고 세웠어. 잠깐만요. 이게 새 청약이야. 문을 버스 기사분이 열었어. 승낙이야. 버스 기사분은 그냥 떠날 수도 있고 세워서 태울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연착한 승낙을 우리 민법은 새 청약으로 볼 수 있다 이렇게 해놓고 연착한 승낙에 대해서 이걸 새 청약으로 보고 청약을 했던 사람이 원래 청약을 했던 사람이 다시 승낙을 하면 계약이 성립할 수 있도록 해놨습니다. 여기까지가 기본이에요. 여기까지가. 청약과 승낙의 의사합치한 계약 성립에서 여기까지가 가장 기본적이고 원칙적인 내용입니다.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냥 갑이 을에게 청약을 했고 기간 내에 을이 승낙을 해야 계약은 성립한다. 당연히 기간이 지나서 을이 승낙을 했다면 계약은 성립하지 않는다. 우리가 상식적으로 알고 있는 당연한 내용을 이렇게 어렵게 조문에서 만들어 놓은 거예요. 이건 기본적인 거예요. 이건 이해하셔야 돼요. 근데 여기에다가 이제 나중에 두 개를 추가하셔요. 이게 어려워요. 이게. 하나가 사고에 의한 연착이라는 개념이 있고요. 이걸 어떻게 처리할까의 문제 하고요. 두 번째로 좀 전에 계약은 언제 성립한다 그랬어요? 계약은 기간 내에 승낙이 청약자한테 도달한 때. 기간 내에 승낙이 청약자한테 도달한 때. 이때 계약이 성립을 해요. 계약 성립 시기. 그런데 격지자 간에는 격지자가 뭐요? 몰라. 격지자 간에는 승낙 통지를 발송한 때 계약이 성립한다고 되어 있어요. 이것도 어려워요. 그래서 오늘은 이 원칙적인 내용을 머릿속에 넣어두고요. 그 다음에 1월달이나 3월달에 플러스 예외적인 두 가지 요거를 추가해서 살을 붙일 거예요. 근데 요 두 가지를 살을 붙이려면 원칙적인 내용이 머릿속에 빡 박혀 있어야 됩니다. 아시겠죠? 네, 원칙적인. 이게 청약과 승낙의 의사합치한 계약 성립입니다. 두 번째, 청약은 있는데 승낙이 없어. 그런데 계약이 성립해. 청약은 있는데 승낙이 없어. 그런데도 계약이 성립하는 경우가 두 개가 있어요. 하나가 의사실현에 의한 계약 성립. 갑이 전철을 탔고 의자에 앉았어. 다음 역에서 어떤 분이 돌돌이를 하나 딱 끌고 들어오시더니만 무릎에다 뭐를 하나씩 쫙 올려. 밴드. 응? 데일밴드 짝퉁. 이걸 쫙 돌려. 그럼 이제 서서 얘기를 하죠. 어떤 상처든 다 나. 방수가 돼. 예? 안 떨어져. 그리고 나중에 뗄 때는 하나도 안 아파. 그런데 50매 1,000원밖에 안 해. 막 이렇게 광고를 해. 이때 그분이 밴드를 내 무릎에 올려놓는 게 청약이에요. 올려놓는 게 청약이에요. 사세요. 그분이 쭉 한 바퀴 돌아서 나한테 왔어. 이럴 때 내가 1,000원짜리 한 장 꺼내서 건네줘. 이게 승낙이야. 그렇죠? 이렇게 청약과 승낙에서 계약이 성립할 수가 있어. 그런데 내 무릎에 올려놓고 다른 분 무릎에 올려놓으려고 이렇게 쭉 돌고 있는 사이에 내가 밴드를 뜯었어. 뜯어서 손가락에 감았어. 옆에 있는 사람이 보면 무슨 생각을 할까요? 사는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겠죠. 그게 의사실현의 계약 성립이에요. 누가 봤을 때 승낙으로 볼 수 있는 일정한 사실이 있을 때
승낙으로 볼 수 있는 일정한 사실이 있을 때 계약이 성립한 걸로 본다. 이걸 의사 실현에 의한 계약 성립이야. 내가 분명히 청약을 한 분한테 사겠다고 승낙의 의사를 표시한 적은 없어. 그런데 밴드를 뜯는 순간 이거는 뭐가 되는 거야? 승낙이 돼버리는 거야. 계약이 성립합니다. 이때 이 의사 실현에 의한 계약 성립은 언제 계약이 성립하는가? 내가 밴드를 뜯었을 때 성립하는지 아니면 청약을 한 분이 한 바퀴 돌고 나한테 와서 내가 밴드를 뜯었다는 걸 알았을 때 계약이 성립하는지 두 가지가 문제가 돼요. 당연히 뜯었을 때 성립을 합니다. 승낙으로 볼 수 있는 일정한 사실이 있을 때 계약이 성립합니다. 청약자가 그 사실을 몰라도 청약자가 그 사실을 알았는지 몰랐는지를 따지지 않고 그 사실이 있을 때 계약이 성립하게 됩니다. 그러면 이사를 갔어요. 다음날 현관문을 열었더니 신문이 하나 떨어져 있어. 보급소에서 갖다 놨겠죠. 요즘은 신문 잘 안 보죠, 종이신문. 근데 어쨌든 몇 년 전만 해도 이사 가면은 조중동이나 경향한거래 이 5종류 중에 하나는 떨어져 있어. 이건 보급소에서 우리 신문 봐주세요라는 청약이에요. 이거를 내가 주워서 갖고 들어가. 이게 의사실현의 계약 성립이에요. 보고 안 본 것처럼 그대로 접어서 내놨다 하더라도 갖고 들어간 때 계약이 이미 성립해요. 보급소에서 그 사실을 알았든 몰랐든 신문을 주워서 갖고 들어간 때 계약은 이미 성립합니다. 따라서 신문값 줘야 돼요. 이게 의사 실현에 의한 계약 성립이에요. 아시겠죠? 승낙 없이 계약이 성립하는 게 하나 있어요. 두 번째, 교차 청약에 의한 계약 성립이라는 게 있는데요. 갑이 노트북이 있었는데 새 걸 하나 샀어요. 그래서 기존에 있던 노트북을 팔아야 되는데 평상시 친구들이 자기 노트북을 굉장히 탐을 냈어. 아, 을한테 팔면 되겠구나. 을한테 노트북 30만 원에 사라. 그 청약을 했는데 카톡으로 했어요. 근데 을은 카톡을 확인 안 하는 놈이야. 카톡 확인 안 하는 사람 많죠? 안 해, 얘는. 얘는 문자만 해. 그러니까 갑이 을에게 노트북 30만 원에 팔아라, 사라. 그 청약했다는 걸 얘는 몰라요. 그런데 얘가 무슨 바람이 불었는지 갑에게 청약을 했어. 야, 네 노트북 30만 원에 팔아라 라고 청약을 했어. 근데 문자로 했어. 갑이 을에게 청약을 했죠, 먼저. 그런데 을도 갑에게 청약을 했어요. 청약의 상대방이 우연하게도 일치를 해. 더욱더 놀라운 사실은 뭐예요? 내용까지 일치해. 더욱더 놀라운 사실은 내용까지 일치해. 갑이 을에게 청약을 했는데 우연하게도 을도 갑에게 청약을 했고 더욱더 우연한 것은 로또 당첨 확률보다도 낮아요. 네? 내용까지 똑같아. 이런 경우 원칙대로 가면 갑의 청약에 대해서 을이 승낙을 해야 되고 을의 청약에 대해서 갑이 승낙을 해야 돼. 주댕이가 아파. 내용 똑같은데 뭔 청약에 대해서 각각 별도로 승낙을 해. 청약의 내용이 똑같으면 그 청약만으로 계약이 성립. 이걸 교차 청약에 의한 계약 성립이라 합니다. 양 청약이 있고 내용까지 일치하는 경우에 그 양 청약만으로 계약이 성립할 때 이걸 교차 청약에 의한 계약 성립이라 하게 됩니다. 이거는 그나마 뭐 발생할 여지가 좀 있죠. 이거는 거의 없죠. 거의 없어요. 근데 어쨌든 이런 계약 형태 두 가지를 우리 민법이 규정을 해놨어요. 그래서 계약 성립의 모습 관련해서는 조문 외우고 그 다음에 청약과 승낙의 의사합치한 계약, 이게 원칙적 모습이고 예외를 나중에 살을 붙이자, 2개. 그리고 승낙이 없이 계약이 성립하는 두 가지 형태가 있더라. 각각 뭐라고 부르는지 그리고 어떻게 계약이 성립하는지 이걸 개념을 기억을 해주시면 됩니다. 여기까지가 계약이 성립이에요. 네 번째, 계약이 성립이 되었다 해서 그 계약이 다 유효한 것은 아니라 그랬어요. 우리가 민법 총칙에서도 법률 행위가 성립을 했다. 그 다음에 뭐? 효력이
있냐 없냐를 살펴봤어요. 계약은 법률행위 대표 선수라고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계약이 성립한 경우도 마찬가지로 유효인지 무효인지를 판단해야 돼요. 계약이 성립했다. 그 다음에 계약 당사자가 능력이 있는지, 계약의 목적이 확정 가능, 적법, 사회적 타당성을 갖췄는지, 계약 속에 들어있는 청약의 의사표시에서 의사표시가 일치하고 하자가 있는지 없는지, 성락의 의사표시에서 의사표시가 일치하고 하자가 있는지 없는지, 이걸 다 판단을 해봐야 됩니다. 그래서 이 계약이 유효인지 무효인지를 판단해야 되는데, 그 중에서 계약이 성립이 되었는데 그 목적 달성이 원시적으로 불능이야. 그 계약의 목적 달성이 원시적으로 불능이야. 이런 예를 든 적이 있어요. 갑과 을이 1월 10일 날 갑이 갖고 있었던 주택을 매매하는 계약을 체결을 했는데 이 주택이 1월 9일 날 이미 멸실. 그러면 갑과 을 사이의 매매 계약이라는 법률 행위는 성립은 되었으나 그 목적 달성이 원시적으로 불능. 이 경우에 계약은 유효, 무효? 무효라 그랬어요. 무효. 계약이 무효이기 때문에 아직 갑과 을이 이행을 한 게 없다면 이행할 필요가 없고, 만약에 이행을 했다면 준 거 돌려받고 받은 거 돌려주는 부당 이득 반환, 이렇게 처리한다 그랬어요. 그렇죠? 여기까지가 민법 총칙 내용이죠. 계약에서는 여기서 하나 더 플러스해서 이런 상황에 대하여 갑을 보면요, 자기가 팔고자 하던 자기 주택이 멸실이 됐죠. 갑은 이 상황을 1월 9일 날 자기 소유 주택이 멸실이 되었다는 사항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가능성이 대단히 높아요. 물론 전혀 모를 수도 있어요. 갑은 서울 살고 있고 주택은 평택에 있는데 9일 날 밤에 불이 났어. 갑에겐 연락이 안 됐어. 그러면 갑은 멸실된 걸 모를 수도 있어요. 그런데 그렇게 갑이 전혀 모르는 경우, 갑이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경우 둘로 나눠서 얘가 만약에 이 사실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다. 그러면 얘는 당연히 을에게 전화를 해서 연락을 해서 오지 마라. 그랬어야지요. 그래 안 그래? 안 그래요? 그래라고 대답하신 분이 몇 안 돼요 지금. 사기성이 너무한 거예요 그거는. 그렇잖아요. 자기가 팔고자 하는 주택이 전날 이미 멸실됐다는 걸 알았다면 너한테 전화해서 오지 말라고 했어야지. 두 번째, 을이란 놈은 1월 10일 날 와서 계약을 했어요. 이걸 알고 계약했을까? 알고 했다면 또라이지 이거.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을은 전혀 모르니까 와가지고 계약을 하고 계약금 따위를 줬을 거예요. 이때 갑이 을에게 미리 연락을 했더라면 을은 10일 날 갑을 찾아올 이유도 없었고, 계약을 할 이유도 없었고, 계약금을 줄 이유도 없었고, 계약금을 주기 위해서 돈을 빌는데 이자를 줄 이유도 없었어요. 그런데 갑이 그걸 알리지 않아서 전혀 모르는 을이 와서 계약을 체결함으로써 얘한테는 분명히 뭐가 생겼어요? 손해가 있을 거예요. 이거를 배상하도록 하고 있어요. 요거를 이렇게 부릅니다. 계약 체결상의 과실책임. 자, 뜻. 그대로 엮으세요. 그대로 엮어. 계약이 성립은 되었으나 그 목적 달성이 원시로 불능이어서 무효인 경우에 그 사실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자가 선의 무과실 상대방에 대해서 손해를 배상할 책임. 이게 계약 체결상의 과실책임이 되겠죠. 그렇죠? 뜻 어렵지 않아요. 요건. 뜻을 쪼개면 돼요. 뜻을 쪼개면 돼. 첫째, 계약은 성립되었으나 목적 달성의 원시적 불능이어서 무효일 것. 예? 두 번째, 어느 한쪽 당사자는 그 사실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것. 세 번째, 상대방은 그 사실을 전혀 모르고 있을 것. 선의 무과실. 마지막으로 상대방의 손해가 발생하였을 것. 요건이 돼요. 오늘은 의하고 요건을 머릿속에 박습니다. 효과는요, 요 손해배상의 내용인데요, 535조에서 뭐라고 해놨냐면, 갑은 을에게
계약의 을에게 발생한 계약의 유효함으로 인하여 생길 이익액을 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계약의 유효를 믿었음으로 인하여 을에게 발생한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 이렇게 해놨어요. 뭔 소리야? 몰라요? 이거를 조금 쉽게 줄인다고 해서 이렇게 또 말을 해요. 갑은 을에게 이행이익을 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신뢰이익을 배상해야 한다. 이렇게 말을 해요. 그게 효과야. X? 그게 효과라니까. 무슨 말인지 몰라요. 굉장히 어렵습니다. 효과 자체가. 그래서 이 효과를 입문 과정에서 이해해서 머릿속에 넣는 건 불가하고요. 이거는 다음 순환으로 미룹니다. 오늘은 뭐라고만 생각하자? 손해를 배상해야 된다. 이렇게만 생각합니다. 아시겠죠? 무슨 손해를 배상해야 될까? 이건 지금 생각하지 마시고 손해를 배상해야 된다. 그래서 의하고 요건을 딱 머릿속에 넣습니다. 그 다음에 하나 더. 효과고요. 이거를 다른 분명히 계약체결사의 말씀은요. 우리 민법이 계약은 성립되었으나 목적 달성이 원시적 불능인 경우에 규정을 해놨어요. 이거를 다른 영역에도 확대 적용할 수 있느냐의 문제가 생겨요. 그런데 결론을 일단 기억합니다. 우리 대법원은 확대 적용하지 않습니다. 우리 대법원은 계약체결사행위 시스템을 원시적 전부 불능에만 적용합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에 문제가 하나 생겨요. 계약을 교섭하다가 그 계약을 부당하게 계약 체결을 거부하는 경우가 있어요. 부당이에요. 부당. 계약 자유의 원칙이라는 게 있기 때문에 교섭하다가 얼마든지 체결을 거부할 수 있어요. 여러분들이 평택역 앞에 있는 AK 백화점을 갔어. AK 백화점. 이 역사마다 AK 백화점이 있어. 그렇죠? 구로역에도 큰 게 있고요. 수원역에도 큰 게 있고. AK가 뭐의 약자예요? 애경이죠. 비누 만들다 말고 갑자기 백화점. 거기 갔어. 그래서 의류 매장 가가지고 옷을 이것저것 입어봤어. 한 3시간을. 근데 마음에 안 들어. 다음에 올게요 하고 나올 수 있어요? 없어요? 있지. 물론 매장 직원은 내가 나가고 난 다음에 소금을 뿌리겠죠. 그런데 계약 자유 원칙이기 때문에 아무리 입어봤다 하더라도 살 의무는 없으니까 나올 수 있는데 그게 부당한 경우가 있어요. 바지를 입어봤는데 보통 기장 같은 건 옷침으로 줄여갖고 한번 재보죠. 아니면 접어서 재보거나. 근데 내가 입어보면서 밑단을 줄여서 박음질을 해보라 그랬어. 그러면 직원은 무슨 생각할까요? 사겠지. 이렇게 생각하겠죠. 나는 직원한테 뭘 심어줬어요? 믿음을 심어줬어. 어떤 믿음? 계약이 체결될 거다. 바지를 살 거다라는 믿음을 심어줬어요. 그래서 상대방이 이 믿음에 따라 행동을 했어. 얼른 가서 줄여갖고 박음질 해왔어. 근데 내가 입어보더니 그냥 가. 이게 부당 거부야. 정당한 거부도 있을 수 있어요. 줄여왔는데 반바지로 만들어왔어. 줄였는데 반바지로 7부로 만들었어. 7부로. 그럼 승질나죠. 내 다리가 이렇게 짧아 뭐 이러면서 오히려 더 승질낼 수 있어. 이때는 안 사고 갈 수 있어요. 그런데 정상적으로 피 딱 떨어지게 쫙 줄여왔는데 그냥 아유 마음에 안 드네 그래 그냥 가. 이런 걸 부당거부로 합니다. 이런 걸. 계약의 일방 당사자가 상대방에게 계약이 체결될 것이라는 믿음을 심어줬고 상대방이 그 믿음에 따라 행동했음에도 불구하고 이 믿음을 준 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 체결을 거부, 이거를 부당한 계약 체결 거부라고 하게 됩니다. 이런 경우 있을 수 있죠. 진상 손님 중에 개진상이 하나 있을 수 있겠네요. 자, 이때 사야 될까요? 안 사도 될까요? 안 사도 돼요. 계약 체결을 강요할 수는 없어요. 계약 자유원칙이기 때문에. 다만 매장엔 손해가 생겼죠. 이거 다른 사람한테 못 팔아먹을 거 아니에요. 손해를 배상하네. 그래서 배상하기 싫으면 사는 거예요. 근데 나는 곤조가 있어. 안 사. 나는 손해를 배상하는 있더라도 살 생각은 없어. 그럼 안 사면 돼요. 손해 배상하면 돼. 이때의 손해배상에 대해서 학자들은 이걸 적용하려고 그래요.
뭘 적용한다고요? 이거. 근데 우리 대법원은 이거 적용한다 안 한다? 안 한다. 확대 안 한다 그랬어요. 이거 계약 체결됐어요 안 됐어요? 안 됐어요. 계약은 아예 체결이 된 적이 없어요. 그런데 계약 체결성의 학자들은 적용하려고 그래요. 생각하지 마세요. 우리 대법원 확대 적용하지 않는다 그랬어요. 그러면 우리 대법원은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하는데 무슨 책임이냐? 사람 두드러 팬 거하고 똑같아요. 이거. 불법행위 손해배상 책임. 무슨 책임? 그런데 이 불법행위 손해배상 책임을 진다라고 하면서도 라고 판례가 말을 하면서도 그 내용은 이거야. 불법행위 계약 체결사유 과실은 적용 안 된다 그래요. 그럼 무슨 책임이냐? 불법행위 책임이라 그래요. 그래 놓고 그 내용은 이거야. 그 내용은 이거야. 예? 그건 나중에 볼 거예요. 머리가 이제 아프기 시작해요. 머리가 아프죠. 자, 오늘은 결론만. 계약 체결상의 과실 책임과 관련해서 확대 적용의 문제가 하나 있을 수 있는데 첫째, 우리 대법원 확대 적용하지 않는다. 그래서 요 경우에 문제가 생긴다. 이때 개념, 결과, 계약 체결 강요할 수 없다. 그리고 책임, 계약 체결상의 과실 책임이 아니라 불법행위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 딱 여기까지만 머릿속에 넣어두시면 돼요. 이거를 계약 체결상의 과실 책임에서 같이 정리를 좀 해주셔야 돼요. 특히 마지막 거는 단독 문제로 3번 정도 나왔어요. 나중에 이게 판례가 하나가 있는데 그 하나의 판례 가지고 지문이 5개가 나와요. 5개를 나중에 살을 좀 붙일 겁니다. 아시겠죠? 네. 계약 총론 중에서 계약의 성립 및 계약 체결상의 과실 책임까지 봤습니다. 조금 쉬었다가 계약의 효력 보겠습니다.